20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문명의 패권은 서양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양이 동양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훨씬 더 빠르게 도입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곧 지폐의 유통을 의미하는데 종이 지폐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폐를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을 바탕으로 가치가 생겨나죠. 하지만 종이 지폐가 개발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 때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금이나 은이 종이 지폐를 대신하고 있었죠. 지폐 덕분에 서양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간의 욕망을 먹이 삼아 빠른 발전을 거듭합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는 기원 후 10세기 말 송나라의 교자였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 동양에서는 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폐 사용의 주체는 변함없이 국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양에서도 처음에는 14세기 이탈리아 도시 국가의 상인들이 장거리 무역로를 오갈 때 그 말을 직접 들고 다니다가 해적을 만나 빼앗기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어음의 형태로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690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매사추세츠 베이가 캐나다와의 전쟁에서 군비 조달을 위해 최초의 정부 발행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폐를 사용한 것이죠. 국가 자체가 붕괴되어 지폐의 신용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군비를 무한대로 조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폐의 치명적인 단점은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 버블 경제 붕괴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한 예로 짐바브웨가 2000년대에 겪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 당시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발행됐는데 이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건 계란 3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가가 지폐 발행 말고도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군비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채와 증세가 있죠. 서양은 지폐가 개발되기 한참 전부터 국채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 제국에서 말이죠. 정확히는 기원전 3세기경 로마와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에 지배권을 두고 벌인 전쟁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그 승패를 가른 것이 바로 국채 발행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 세계 지도의 중심은 지중해였고 이 지도의 주인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카르타고를 다스리던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기껏해야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마케도니아가 멸망하여 4분 5열 분열된 덕분에 강대국의 견제에서 이제 막 벗어난 전도 유망한 국가에 불과했죠. 두 국가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카르타고는 상업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지배층은 도시 카르타고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페니키아인들이었고 하나로 잘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상업에 용이한 지역만을 식민지로 삼아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었죠. 주된 관심사는 영토의 확장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농업 중심 국가였고 동일한 국가의식을 공유하는 자유시민과 피지배계층인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고 선진화된 제도로 잘 정비되어 있던 국가였습니다. 왜 하필 시칠리아 섬에서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시칠리아의 서부는 카르타고의 식민지로서 무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메시나와 시라쿠사가 있었는데 메시나가 시라쿠사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로마와 카르타고 양쪽에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에게는 파병을 핑계로 두 도시국가는 물론 시칠리아 전체를 지배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로마에게 시칠리아를 빼앗기면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역 거점을 잃게 되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적국의 영토가 자신들의 코앞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원전 264년에 두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패권 국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서서히 망해가면서 역사의 패배자로 남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두 국가의 또 다른 차이점은 카르타고는 해상무역 국가답게 해군이 강했고 군인은 자국민이 아닌 용병을 고용한 반면에 로마는 잘 정비되고 충성도도 높았던 시민병으로 편성된 육군이 강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돈이 워낙 많아 용병 유지가 가능했고 로마는 시민병이었기 때문에 적은 급료로 충당이 가능했죠. 이 당시 해상무역에 큰 관심이 없었던 농업국가 로마는 굳이 해군력을 증강할 필요가 없어왔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카르타고의 전력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육군을 바탕으로 기원전 261년에는 시칠리아 내륙의 대부분을 정보했습니다. 기원전 253년에는 시칠리아를 경영하는 카르타고의 최고 요충지인 팔레르모까지 로마군의 깃발이 꽂히게 됩니다. 물론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반도는 짧은 거리이긴 했지만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고 병력 충원이나 보급을 위해서는 해상전은 불가피했죠. 이때 로마는 전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커다란 송곳이 박혀있는 함교를 설치한 코르부스라는 함선을 개발한 것이죠. 적이 함선에 가까이 다가가 함교를 내려 송곳이 상대의 배에
배에 박히면 함교를 발판으로 삼아 육군을 이용한 육탄전을 벌이는 전략이었죠. 덕분에 로마는 기원전 260년 밀레해전, 256년에 에크노무스 해전에서 연전 연승하게 됩니다. 로마는 승리에 취해 카르타고로 쳐들어갔지만 집정관 레굴루스가 포로로 잡히고 함대는 태풍을 만나 전멸하게 됩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마진이 남아야만 했죠. 전쟁을 빨리 끝내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득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근데 제1차 포에니 전쟁은 20년 이상이나 질질 끌게 됩니다. 고대 국가들의 대부분은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겨울에는 전쟁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죠. 양국은 상대방이 먼저 지쳐서 강화 요청을 해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카르타고는 용병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비싼 급료를 계속 지불해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카르타고의 재정이 바닥나자 용병들이 급료가 밀려 불평했다고 합니다. 로마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기원전 247년 로마의 국세조사에서 성인 남자 수는 5년 전보다 17%나 줄어들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충할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수의 감소를 의미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에게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로마의 타겟책은 바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빚을 진다는 이 발상은 양국의 운명을 뒤바꾸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레바논 지역에서 건너온 페니키아인들은 국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군비 마련의 방법은 증세 말고는 없었죠. 카르타고 본국에서의 증세는 반발이 너무 심해 대신에 식민지 리비아에 세금을 올리자 리비아인들은 분노하며 곧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카르타고는 반란을 진압하느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로마의 코르부스에 적응한 카르타고는 기원전 249년 드레파나 해전에서 승리하지만 더 이상 용병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오히려 병력을 줄이고 맙니다. 한편 카르타고에서는 기원전 247년에 한니발의 아버지로 유명한 하밀카르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시칠리아에 남은 카르타고의 도시는 릴리바이움과 드레파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밀카르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로마군의 진군을 저지하며 전쟁을 악착같이 장기전으로 끌고 가죠. 육지에서는 물론 바다에서도 게릴라 전술로 로마군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는 돈 많은 귀족 등의 상류층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국채를 판매하여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막대한 배상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돈으로 250척의 함대를 만들어 기원전 241년 아이가테스 제도 해전에서 서륙합니다. 귀족들은 진짜 돈인 금이나 은을 내어주고 로마 정부의 도장이 찍힌 종이 쪼가리를 받은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귀족들도 로마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더 이상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칠리아에 대한 로마의 지배권 인정은 물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귀족들은 리스크 높은 대담한 투자를 감행했고 로마라는 거대한 기업은 사업에 성공하여 대박이 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패배했으면 국채는 완전 취지 조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국가가 자신들에게 빚을 졌으며 그것을 갚을 거라는 믿음은 반란의 가능성을 매우 낮춰주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귀족들이 순진하게 로마 정부의 위험부담 높은 약속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로마의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근대까지의 서양의 제국과 왕국들이 국책 사업이나 군비 충당 문제로 인한 반란으로 망한 경우는 동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성군이었던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금이나 은을 걷어 대놓고 자국민들을 약탈하는 대신 국가를 담보로 하는 국채라는 가짜 돈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국채도 빚은 빚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국채를 보유한 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했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지배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돈을 떼어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것이 바로 지폐입니다. 이제 지폐를 발행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잉크를 찍어내면 되는 거였죠. 이처럼 국채, 지폐 등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가짜 돈은 점점 발전을 거듭하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국가들은 이제 전쟁을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